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장의 상속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뿔뿔에서의 상속은 이제 중요하기도 한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남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속이라고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물려받는다. 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입력을 해놓은 어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이제 코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재가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교재에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재 272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그 상속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으로 상속을 이해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제시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코드가 있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 코드 안에서는 당최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형태, 이러한 문제점이 있네 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문법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법을 활용해서 위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상속이란 기존에 정의해 놓은 클래스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법적인 요소다 라고 이해하면 된대요. 그래서 AA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바뀌었어 라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어서 얘를 조금만 변경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A라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BB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를 갖다 쓰게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그 상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상속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식이 이제 상속으로 들어가는지 더 디테일한 건 뒤쪽에서 좀 이야기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먼저 문제 제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 제기에 대한 소스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permanent worker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mployed handler라는 클래스가 하나 또 있어요. 이 안에는 private 멤버 변수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public 멤버 함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퍼머넌트 워커에서는 얘는 정규직 우리 그 노동자들을 분리를 할 때 뭐 정규직, 뭐 비정규직, 임시직 이렇게 구분하죠. 뭐 아르바이트, 임시직에 속하겠지만 그러한 형태로 직급을 이제 그 워커에 대한 분리를 해놓게 되는데 얘는 지금 정규직에 대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셀러리라고 해서 어떤 AA라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의 급여를 표현을 해놓은 그러한 형태의 퍼머넌트 워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퍼머넌트 워커의 경우에는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10개의 객체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뭐 김아무개는 얼마, 그 급여가. 그 다음에 이 아무개는 얼마, 이런 식의 이제 객체가 그 직원 수대로 생기겠죠. 퍼머넌트 워크의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중심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혹은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클래스가 employee handler입니다. 이 employee handler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private, permanent, 포인트 객체 배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신규 직원이 등록되면은 직원의 정보를 이제 입력해서 등록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그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신규 직원을 등록하거나 뭐 직원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한
급여 정보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오너가 봤을 때 총 급여가 얼마 나가는지 보고 싶은 그러한 형태의 급여 합계 정보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러한 형태로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이제 뭐 오른쪽에 보면은 뭐 클래스를 가리켜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 employed handler라는 클래스를 가리켜 컨트롤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출금하는 우리 통장에 입출금하는 그런 시스템은 클래스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클래스는 뭔가요? 금액이겠죠. 금액. 뭐 얼마 하는 금액이 이 데이터 클래스겠고, 그 다음에 핸들러 클래스에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출금, 그 다음에 입금에 대한 출금은 금액이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입금은 플러스 될 거예요. 뭐 여기에 뭐 이자는 뭐 뭐 분기별로 4번 정도 지급이 된다. 0.0, 뭐 0.1 정도 해가지고 금리는 0.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는 4번 지급된다 라고 하는 얘를 이 데이터 자체를 금액이라는 이 데이터 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이렇게 컨트롤 클래스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잠깐 아래로 더 내려가셔서요. 이제 이렇게만 쓰시면 만약에 직원이 정규직밖에 없다면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아래쪽처럼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직급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영업직과 임시직, 정규직이 아까 퍼머넌트 워커였다면 이제 세일즈, 템퍼럴리라고 해서 임시직과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는데 사실 그 정규직의 경우에는 그냥 연봉제 나누기 12 해가지고 뭐 그것들을 급여로 정해서 나가는 것이 이렇게 나는 지정을 해놨다. 얘가 이제 퍼머넌트 워커이고요. 근데 영업직의 급여의 경우에는 기본급여에다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붙여서 주는 형태로 지급이 되어지고 임시직의 경우에는 시간당 급여로 나는 급여를 줄 것이다. 급여의 지급 형태도 다르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위쪽에서는 employed handler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클래스가 대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거를 살짝 지우고 조금 복잡하니까 지워주시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뭐 직원은 계속 늘어납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프라이빗 멤버에 만약에 이제 직급이 2개가 더 생겼으니까 인플로이 리스트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이제 2개가 더 생기게 이거에 대한 인플로이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배열이었다면 이 뭐예요? 영업직 세일즈에 대한 인플로이 리스트가 또 생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템포럴리 리스트가 또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이 포인터 객체 객체 포인터 배열이잖아요. 객체 포인터 배열도 2개가 더 생겨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아래쪽에 있는 각각의 그 저장된 객체의 수를 가리키는 객체를 카운트하는 변수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신규 직원이 등록을 했을 때 뭐예요? 신규 직원. 근데 신규 직원은 하나의 그런 공간 안에서 다 하나로 때려 넣어서 직원 등록도 가능하겠지만 뭘 사용했어요? 인플로이 리스트를 또 사용을 했잖아요. 인플로이 리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까요? 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3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체 급여 정보를 출력해주는 거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뭐예요? 급여의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이
퍼머넌트 워커의 경우에는 그냥 연봉제로 해서 나누기 12로 지급을 했다면 아래쪽에 뭡니까? 그 영업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여에다 인센티브고 임시직의 경우에는 시간당 급여를 곱해서 일한 시간만큼 주는 시간제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포문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늘어나겠죠. 각각 해당하는 것에 대한 급여 정보에 대한 포문이 또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얘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급여의 합계 인플로이 리스트를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형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직급도 달라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핸들러의 경우에 핸들러가 그냥 다 바뀌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형태의 이러한 객체 생성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핸들러에 대한 그러니까 앰플러의 핸들러 컨트롤 클래스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좋은 코드라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쓸 수 있고 조금씩 아예 그대로 쓸 수 있다라기보다는 조금만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코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가 최소화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코드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에서는 이제 위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법적인 예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상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상속. 뭐 예를 들어 A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B 클래스에서 A 클래스를 상속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얘 거를 상속을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부모, 자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한 거죠. 예,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도 뭐 A 클래스 안에도 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고 함수 그 다음에 B 클래스에도 데이터가 있고 함수가 있고 펑션이 있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B 클래스를 이용해서 OBJ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는 B 클래스의 당연히 멤버, 그 다음에 A 클래스의 멤버 이렇게 두 개가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B 클래스의 멤버에서요. 멤버를 통해서 A 클래스의 멤버를 자유롭게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생성을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객체 생성하자마자 우리 생성자 계속 호출을 했었죠. 예를 들어 템프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템프 안에서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소멸자가 없어질 때는 호출이 되겠죠. 다른 템 1이라는 엉뚱한 클래스 안에서 생성되고 생성자를 호출하고 소멸자를 호출할 수는 없듯이 그 클래스 안에서 초기화될 수 있게 생성을 하고 생성자 호출을 하고 그리고 소멸자도 호출할 이게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B라는 B 클래스를 이용해서 OBJ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A라는 클래스의 멤버도 있고 B라는 클래스의 멤버도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면 B를 통해서 얘를 생성을 했다면 A 클래스의 멤버들은 어떻게 초기화되고 어떻게
소멸이 되냐? B클래스의 생성자 소멸자를 이용해서 초기화되고 생성자 호출하고 소멸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B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이 되어진 B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어도 A는 A에서, B는 B에서, 그러니까 A 클래스의 생성자가 이제 선택적으로 호출될 수 있도록 이제 문법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new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러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B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이 되어지고요. 생성자 호출이 가능하도록 인자값을 받고, 그쵸? 그리고 요 안에서 A 클래스의 요 안쪽에 B 클래스의 인자값도 초기화될 수 있도록 받고, 그 다음에 A 클래스의 생성자가 선택적으로 호출이 될 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A 클래스의 멤버의 초기화를 위해서 A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제 인자값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B 상속을 받아서 B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지만 이 B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받을 때 이 안에서요. A 클래스의 객체가 초기화되고 그리고 소멸될 수 있도록 생성자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자값을 받아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요 안에 문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게끔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B 클래스에서 직접적으로 얘를 생성하거나 생성자 호출을 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법적으로 확장을 해줄 것이다. 요 안에. 뒤쪽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려가서요. 상속의 방법과 그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재는 279페이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요거 볼게요. 요 안에서는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iv student라고 해서 두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죠. univ student에서는. 그리고 이 person이라는 객체 이거 이제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univ student에서도 생성자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age와 name이 멤버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niv student에서는 major라고 하는 멤버가 private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당연히 age와 name을 이렇게 받아서 얘를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initialize 되어 있죠. age는 initialize 되어 있고 그리고 nam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체에서 바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my name을 받아서 그 다음에 초기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생성자이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univ student에서도 뭐예요? 여기서 상속을 했습니다. 얘를. 그러면 어떻게 뭐가 만들어져? 이 안에 이 name과 age의 경우에는 person에 대한 멤버예요. 그래서 얘네들 A라는 클래스를 상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넣어 놓았고요. 그 다음 얘는 뭡니까? univ student에 해당하는 멤버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자로 전달된 정보의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인자값을 받고 있죠. 얘는 직접 이제 몸체에서
소규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펄슨이라는 클래스, 이 클래스를 초기화할 인자를 받는 책임을 진 거예요. 이제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펄슨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펄슨의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펄슨 생성자에게 다시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유니브 스튜던트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멤버 소개할 수 있게, 그리고 A 클래스에 대한 멤버도 소개할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졌죠. 그리고 생성자 호출이 가능하도록 펄슨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다시 펄슨에게 펄슨 생성자에게 전달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펄슨 클래스 생성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뭐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얘도 보게 되면 아까 유니브 스튜던트라는 그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지금 메이저와 메이저, 그리고 who are you라고 하는 이 뭐예요? 요 함수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도 가능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호출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얘의 경우에는 펄슨 클래스의 멤버이고, 그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메이저와 who are you는 유니브 스튜던트 클래스의 멤버들. 그래서 유니브 스튜던트 클래스의 멤버를 통해서 이렇게 펄슨 클래스의 멤버를 호출할 수도 있다 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얘만 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이 생성자에 대한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용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펄슨은 상위 클래스, 그 다음에 유니브 스튜던트는 하위 클래스로 이렇게 구분을 해둡니다. 위에 있는 것, 상속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 기초 클래스,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는 형태는 이제 하위 클래스, 드라이브드 클래스, 서브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용어는 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아까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그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내용 똑같은데요. 유니브 스튜던트에서는 인자값을 이렇게 상속받은 펄슨이라는 클래스의 클래스의 멤버를 초기화할 인자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줬죠. my name과 my age. 요거는 이제 원래 유니브 스튜던트 멤버니까 당연히 인자로 전달된 이제 정보를 초기화할 의무로 이제 인자값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펄슨이라는 객체를 유도 클래스는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호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들을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설정을 해놓고 펄슨이라는 이 클래스죠. 클래스의 생성자의 호출을 통해서 다시 펄슨 클래스의 생성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봐주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시적인 호출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는 기초 클래스의 멤버를 기초할 의무를 갖지만 단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직접 이 유니브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서 직접 이 생성자 호출하고 초기화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지금과 같이 인자값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그리고 어디는 뭐는 펄슨 클래스는 펄슨 클래스 안에서 생성자 호출하거나 이제 소멸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니브 스튜던트에서.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코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니버스 객체를 이렇게 두 개를 생성을 했네요. 그쵸? 근데 리라는 것과 22라는 것은 펄슨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멤버이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것 요거는 전공에 대한 거는 유니버스 스튜던트에 대한 인자값이죠.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달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프라이빗 멤버는 유도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성자의 호출을 통해 기초 클래스의 멤버를 이거는 설명을 제가 잠깐 안 드렸는데요. 아까는 뭐 다 접근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who, I, you에서 이걸로 접근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퍼블릭이기 때문에 퍼블릭인 이 멤버들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객체 안에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ge는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접근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프라이빗이니까. 정보 은닉이라는 그러한 내용들, 정보 은닉을 반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을 받고 그다음에 객체 안에 똑같은 멤버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 프라이빗까지 이렇게 건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냐면 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 얘도 함수니까 생성자를 이용해서 얘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명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큰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생성자를 통해서 프라이빗 멤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쪽에 소스 코드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281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283페이지를 통해서 완벽한 상속과 관련된 완전한 예제 확인, 실행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타이핑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유니버스턴트 그 다음에 뭐 상속에 대한 CPP 파일은 꼭 한 번씩 실습을 해보셔서 제대로 잘 출력되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잘 출력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유도 클래스의 객체 생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유도 클래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위 클래스를 유도 클래스, 상속을 받는 그런 클래스가 유도 클래스였죠. 유도 클래스는 두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우선은 설명을 해드리면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를 상속을 받는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죠. 생성자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생성자가 이쪽 이렇게 해서 생성자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근데 이제 드라이브드 클래스 그 다음에 보이드 생성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이라고 해서 30을 넣어놨네요. 생성자인데 얘의 경우에는 어떤 게 보이드 형태인데 어떤 게 호출이 될까요? 지금 명시적으로 상속을 하는
내가 상속을 받는 소 베이스에 대한 것이 명시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 베이스에 뭐가 보이드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디폴트 생성자 앞에서 하셨듯이 없으면 보이드니까 보이드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리고 아래쪽에 좀 볼까요? 얘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네. 또 드라이브드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가 명시적으로 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얘도 보이드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뒤쪽에 보니까 so based num1이라는 인자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소개할 수 있도록 이제 인자값을 이렇게 받고요. 두 개를 받았죠. num1과 num2를 받았는데 얘는 자기 자신 초기화, 그죠? num1은 so based 클래스. 얘는 어떤 걸 호출할까요? 요걸 호출을 하게 되겠죠. 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얘를 호출을 해서 명시적으로 so based.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호출이 되어진다.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진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자값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인자값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num2는 본인 자신을 드라이브 num이라는 것을 본인 자신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얘가 호출이 되어지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페이지 교재는 288페이지 287페이지부터 언급이 설명이 되어 있긴 하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288페이지부터는 그림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so derived 객체 하나 객체라고 딱 만들기보다는 지금 이 dr3이라는 객체를 만드네요. 그죠? 23과 24라는 값을 전달을 해서 요 임자값으로 받아서 객체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메모리에 우선 할당이 되죠. 네, 할당이 되는데 이 상태까지는 사실 객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도 클래스에 이제 생성자를 호출을 하겠죠. 당연히 생성자를 호출을 해주는데 요 num n1에는 23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쵸? 23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전달을 해서 요 안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num1에는 23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얘에 대한 인자값을 받으면서 초기화를 해줬어요. 생성자 호출을 하면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를 통해서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가 당연히 호출이 되어지겠고요. 그러면서 기초 클래스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이제 생성자 호출이 되고 원래 이제 그 유도 받았던 그 상속을 받았던 것이 객체가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초기화되고 생성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얘가 다 끝나면 다시 몸체로 돌아가서 얘가 실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순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객체를 만드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죠. 먼저 이제 객체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죠? 아직까진 객체는 아닙니다만 메모리 할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되자마자 두 개의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값으로는 23과 24를 받게 되고요. n1에는 23, n2에는 이제 24가 들어갑니다. 먼저 23을 보게 되면 SOBASED라는 클래스 num1을 받았어요. n1을 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 SOBASE에 대한 얘를 받을 수 있는 또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되겠죠. 몸체 진행 전에 이니셜라이즈 먼저 실행이 되어지는데 이니셜라이즈의 이 SOBASE 얘에 대한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성자를 지금과 같이 보시게 되면 23을 먼저 건너받아서 얘에 대한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SOBASE에 대한 생성자 호출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처리를 완료하면 그 다음 원래 몸체대로 되돌아가서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좀 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케이스가 계속 뭐 좀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건데 계속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만 보게 되면은 인자값을 받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보이드 생성자 호출이 되어지겠죠. 여기에서는 그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가 어떤 것으로 호출이 되어지는지 이제 명시가 사실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호출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드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진다 라는 형태로, 그리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당연히 먼저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보이드 형태죠. 보이드 생성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멸 과정인데요. 소멸 과정. SOBASE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 소멸자만 보게 되면은 이제 생성자 있고 소멸자, 그 다음에 생성자 있고 또 소멸자가 보입니다. 당연히 뭐 동적 할당 되어 있는 거, 동적 할당 된 그 메모리 안에서 그 안에서 또다시 소멸되잖아요. 그 안에서 소멸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상속이 되어져도 똑같습니다.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된 이후에 기초 클래스의 소멸자가 실행된다.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인자값을 받지 않는 그런 인자값을 받을 수도 없죠. 그리고 소멸자의 경우에는 이 함수 오버로딩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인자값을 받을 수도 없죠. 네. 그러한 형태라서 이제 해당하는 함수 생성을 했다면 그 안에서의 메모리에 소멸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유도 클래스 소멸자가 실행된 이후에 기초 클래스 소멸자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유도 클래스 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고 뭐 이러한 형태로 실행이 되어진다 라는 것. 스택에 생성된 객체의 소멸 순서는 생성 순서와 반대이다. 그래서 이 찍혀있는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요거만 보게 되면요, 만들어졌어요. SOBASE 만들어지고 SODRIVE도 만들어지고 SOBASE, SODRIVE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없어지고, 그래서 소멸자로 찍혀 있는 것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내려가서 유도 클래스 정의의 모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해드렸던 그대로 동적 할당 되어 있는 거, 그 안에서 바로 소멸이 되어지는 형태, 또 동적 할당 된 거, 또 소멸이 되어지는 형태로 기초 클래스의 멤버 대상의 동적 할당은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소멸도 기초 클래스의 소멸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성되었으면은 그 안에서, 또 생성되었으면 그 안에서 소멸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인자값, 이렇게 함수 오버로딩 안 되니까 소멸자는 인자값 받을 수도 없고 명시도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쪽에서 좀 이해를 하고 넘기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했는데 할 내용이 조금 더 있어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